네, 4월 1일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NH 해외 주식 월보 발표해 주세요. 예, 저 월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미국 주식 시장을 좀 봐주시면은 S&P 500 기준으로 3,380선이 이제 고점이었었고요. 거기서 이제 30% 정도 하락했다가 최근에 한 15% 정도 되돌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하락폭의 절반 정도를 좀 되돌리다 보니까 이게 데드캣 바운스냐 아니면 추세적인 상승의 초입구냐라는 질문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주가의 반등은 가능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 국면들이 좀 이어지면서 추가 부양책 시행을 좀 기다리는 그런 국면들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월보 자료 13페이지를 좀 봐주시면은요.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의 좀 모습들을 좀 보시면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좀 발생을 했었고 신용경색과 이제 유동성 위기까지 좀 동반된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제 유동성 위기 같은 것들은 연준의 정책을 통해서 다소 좀 해결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신용경색이 남아 있다라는 점들이 리스크 요인들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연준의 회사채 매입 정책들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레딧 스프레드 같은 것들이 고점에서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는 이러한 정책들이 결국에 해결책은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14페이지를 좀 봐주시면은 최근에 이제 댈러스 연준이 서베이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미국의 주요 이제 EMP 업체들의 어떤 BEP 수준이 한 49달러 수준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지금 현재 유가가 20달러 초반대인 점을 좀 감안해 보면 여전히 손실이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리고 유가가 40달러 수준들을 유지를 하더라도 이제 1년 이내에 EMP 업체들이 한 15% 정도는 파산할 것이다라는 언급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좀 감안해 보면은 이제 에너지 업체의 디폴트가 점차 가시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이어질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결국엔 이제 에너지 업체의 크레딧 리스크 완화를 위해서라면은 이제 유가의 정상화가 필수적인 상황들인데 아직까지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정책이 아직까지는 해결책이 될 수가 없겠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우량 기업들의 어떤 시종 등급 강등도 상당히 리스크한 요인들입니다. 아래 페이지 이제 15페이지에서 봐주시는 것처럼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보잉이라든지 포드와 같은 업체들인데 보잉의 이제 신용 등급은 최근에 강등이 돼서 트리플 B 수준입니다. 연준의 이제 채권 매입 하단보다는 한 단계 위에 있는 상황들이고 추가적인 신용 조정 강등을 좀 경험한다라고 하면은 연준의 이제 채권 매입 정책에서도 배제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형 기업들의 어떤 디폴트 리스크들도 여전히 남아 있는 그런 상황들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결론적으로는 16페이지에서 봐주시는 것처럼 지난 2008년도에 시행됐었던 부실자산 구제 프로그램 타프가 시행될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과거에도 이제 타프가 시행된 이후에 재무 개선이 나타났던 점을 좀 감안해 보면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가장 좀 필요한 정책들이 타프와 같은 정책들이 아니겠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정책들은 좀 후행적으로 발생할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지금 당장보다는 어떤 기업들의 디폴트가 좀 발생한 이후에 시행될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런 점을 좀 감안해 보면은 이제 주가의 변동성 국면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2016년도에서도 상당히 비슷한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크레딧 리스크가 좀 확대됐었던 그런 모습들인데 그 당시에도 이제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가 좀 완화된 다음에 주가 변동성이 완화됐었던 그런 경험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이제 18페이지에서 좀 봐주시는 것처럼 변동성 국면들은 좀 이어지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은 아닐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난 이제 대공황 당시라든지 금융위기 때의 상황들을 좀 봐주시면은 주가가 경기에 앞서서 먼저 턴어라운드 했었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정부의 이제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트리거가 됐었던 그런 상황들인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정책들은 타프와 같은 정책이 되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변동성 국면들이 좀 이어지고 타프와 같은 정책들이 시행된 이후에 경기가 먼저 저점을 확인하기 이전 주가가 좀 반등할 수 있는 여지들이 좀 남아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전체적인 이제 주식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9페이지에서 봐주시는 것처럼 어저께 이제 중국의 PMI는 V자 반등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반대로 미국과 같은 경우에서는 경기 침체가 반영되는 경제 지표가 이제 발표될 그런 예정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시차들을 좀 감안해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미국보다는 중국 주시장을 조금 더 선호를 하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중국 파트 말씀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부터 보시겠습니다.
2월에 중국 도시조사 실업률이 5.2%로 급등해 정부 목표치 임계치인 5.5%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 제조 PMI 코멘트도 말씀드리겠지만 향후 PMI 회복의 지속 여부가 중요하고 대외 수요가 부진하기 때문에 취업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는 양회에서 대규모 재정 부양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3차 5개년 계획 중에 2020년 GDP 규모를 2010년의 2배로 확대시키겠다는 당초 목표는 사실 달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설정하기보다는 취업 안정이 올해의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사태로 경제 내부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이 부과되면서 중앙정부는 신형 인프라 강조에 나섰습니다. 28페이지 왼쪽 도표를 보시면 중국 민간, 국유, 그리고 외자 기업 등 이런 전체 취업자 중에 대부분이 도소매업이 제조업과 건설업에 집중되고 있으나 민간 부문의 경우에는 요시업, 비즈니스, 서비스 등 서비스업에서도 많은 일자리가 있습니다. 결국은 취업 안정을 위해서는 건설 투자 재개와 재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29페이지 오른쪽 도표를 보시면 중앙정부는 감원을 하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해서 보험 환급을 해주고 있고 또한 일자리 안정보조금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서비스업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때문에 취업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소비시장 활성화도 중요합니다. 30페이지 도표를 보시면요. 자동차 가전제품 구매 시에 보조금 지급, 그리고 소비 관련 쿠폰 지급하는 등 이런 향후 지방정부의 소비 부양 정책 규모와 범위도 점차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올해 정책 핵심이 두 번째의 신형 인프라 내용이 36페이지를 보시면 올해 4분기 발표할 14차 5개년 계획의 신형 인프라가 주요 추진 내용으로 담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5G 기지구, 특고압 등 7개 분야의 투자 규모는 약 2조 원으로 전체 인프라 투자의 10%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형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 업종은 산업재와 정보기술 업종이고 수혜 종목은 39페이지 도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아세안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세안 주식시장도 지금 20% 이상 하락하면서 약세장에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주식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변수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3개로 요약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소버린 리스크가 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유가, 세 번째는 재정정책 여력입니다. 먼저 주식시장, 소버린 리스크부터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이머징과 아세안 주식시장에서 위험 회피 현상이나 달러화 수요 증가 때문에 자금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아세안 지역 같은 경우에는 44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펀드 자금이 지속적으로 나갔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포트폴리오 자금이 나가고 있는데 이 포트폴리오 자금 같은 경우에는 투자 시계가 좀 짧고요. 그리고 쏠림 현상이 강합니다. 그래서 자산이나 환율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통화 가치가 약세가 되고 그러면서 외채 상환에 대한 우려감이 확대가 됐습니다. 보시면은 5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세안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실물 경제 대비 외채 비율이 크게 낮습니다. 그리고 태국을 제외하면은 대부분 단기 외채 비중이 20%를 하회하면서 견실한 대외 지급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환방어 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외환 보유고 같은 경우에는 과거 위기 때 대비 그렇게 그 자금 이탈이나 외채 상환을 제어하는데 불가능하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말레이시아나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외환 보유고 대비 단기 외채 비중이 조금 높아서 좀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 요인인 유가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48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가가 최근에 공급 쪽이나 수요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굉장히 낮은 상황인데 미국 쪽에서는 이제 크레딧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세안 쪽에서 집중할 거는 그런 크레딧 리스크보다는 이제 경기 펀더멘털을 강화시켜줄 경상수지에 조금 경상수지 흑자에 조금 주목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의 저유가 시대를 보시면 IMF든 외환위기든 이런 상황을 보실 때도 경상수지는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또 옥스포드 에코노믹스에 따르면은 이제 유가가 조금 낮으면은 아세안 국가에 좀 긍정적인 요인을 미친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또 유가가 지금 최근에 아세안 국가들의 물가를 보시면은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요. 거기다가 또 코로나19 때문에 경제 성장률은 둔화가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은데, 유가가 낮아짐으로써 이제 이 물가에 하방 압력을 가하면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도 좀 낮춰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정책 여력을 보시면은 52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코로나19 사태가 조금 확산이 되면은 당연히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확대가 될 거고, 그러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경기 부양책을 단행을 할 텐데, 그러면은 이제 과거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재정 건전성을 참고해서 규모를 정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GDP 대비 재정 적자를 보시면은 추가적으로 적자폭을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국가 부채 비율을 보시면은 인도나 말레이시아 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조금 부채 비율이 신흥국 평균을 하회하고 있어서 국채 발행은 어렵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소버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소버린 리스크나 유가 민감도가 낮은 국가에 주목하자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베트남이 좋을 거고, 그리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확대되는 좀 중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통화 정책이나 정부 정책 여력에 있는 베트남에 좀 관심을 갖자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그래서 뭘 사야 되냐라는 또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네, 뒤쪽에 페이지는 76페이지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앞서서 이제 말씀도 쭉 들으셨는데, 저희는 이번 달 투자 아이디어는 홈코노미하고 중국의 신형 인프라 투자로 골랐고요. 홈코노미 하면 이제 막 용어만 들어도 무슨 내용인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OTT, 클라우드, 재택근무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집에 있으려면 생필품이 필요하니까 생필품 비축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요. 중국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프라 투자 하는데 그냥 전통적인 인프라 투자 별로 의미 없다. 지금은 신형 인프라 투자 5G, 특구압, 데이터 센터 봐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있고, 그래서 76페이지의 그 탑다운 관점의 관심 종목들 보시면 저희가 해당되는 종목들 리스트를 이렇게 쭉 넣어놨고요. 그래서 아마 종목들을 한번 쭉 이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여기 탑다운 관심 종목에 6개 종목이 또 저희가 추천하는 글로벌 탑10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탑10 쪽으로 넘어가서 78페이지 가보시면요. 저희 3월 중에는 보리부동산이나 라이온, 아마존닷컴 같은 종목들을 좀 빠르게 대응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4월 종목 바꾸면서 노무라 중앙연구소나 퀄컴, 홈디프를 제외를 하고 신규 종목으로 신남회로, 오이시쿠스, GDS 홀딩스를 편입을 했는데, 신남회로는 PCB 생산업체인데 이게 뭐 핸셋이 아니고요. 기지국에 들어가는 5G 기지국이나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중국의 신형 인프라랑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이시쿠스 라다이치는 이거는 일본의 마켓컬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GDS 홀딩스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긴 한데 중국의 데이터 센터의 운영 관리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최근의 상황과 좀 맞아서 시장에 좀 관심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중국 3월 제조업 PMI 박인금 위원 발표해 주세요. 어제 3월 중국 통계국 제조 PMI는 52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가격 지표를 제외하면 대부분 세부 항목은 전월 대비 크게 반등했습니다. 생산 지수와 신규 주문 지수는 각각 54.1, 52로 급등해 시장 수요와 공급이 모두 개선됐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조업 기업의 생산 재개 비율이 98.7%로 올라왔고 석탄 소비량도 과거 평균치의 59%로 회복되었습니다. 또한 하이테크 업종의 회복이 상대적으로 빠릅니다. 하이테크 제조업, 장비 제조업 PMI는 각각 55.8, 54.5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수출 주문 지수는 46.4를 기록해서 반등했지만 여전히 기준선을 하회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상황을 참조하시면 2008년 12월에 제조업 PMI는 최저치인 38.8을 기록한 이후에 5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중국 GDP 성장률 또한 2009년 1분기에 저점을 통과한 이후에 2분기에 반등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조업 PMI는 최소 3개월 연속 반등해야지만 경기가 추세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이런 코로나 확산의 외부 수요 부진이 중국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내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는 양회에서 대규모 재정 부양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을 3에서 3.5%로 설정하고 특수채 발행 한도를 3조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또한 13년 만에 특별 국채 발행도 있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너무 잘 나와서 좀 믿을 수가 없는 데이터 같기도 하고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예, 그래 질문 어제도 많이 받기는 받았는데요. 근데 사실 상황에 보시면 일단은 2월달랑 3월달 아무래도 PMI 지표는 전월 대비의 상황을 조금 이렇게 대표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전월랑 이번 3월달 비교했을 때 천차만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월달에는 사실 이동도 없었고 모든 생산이 다 이 정지된 상황이었다가 3월 초부터 계속 재개하다가 3월 말까지 거의 뭐 100%까지 가까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전월 대비는 당연히 기저가 커서 크게 반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한 그 PMI 지표 이게 크게 반등한 거 있어서 그 통계국에서도 이게 기자 질문 받았는데 이로서는 중국 경기는 코로나 사태에서 악영향에서 벗어난 거냐라고 질문 받았을 때는 그렇게 경기 그 추세적인 우호적으로 가고 있는 거 개선되고 있다고 보지 않고 있다. 향후에 몇 개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좀 말로 아끼는 그 모습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전월 대비는 크게 개선한 거 맞고 경기 개선이 추세적인 변환점이냐 한 3개월 조금 더 봐야 된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국이 지금 미국이나 유럽 같이 지금 글로벌적으로 좀 침체된 상황에서 네. 내수랑 경기 부양책만으로도 어느 정도 수준의 좀 성장률을 이끌어낼 수 있을 걸로 보시나요? 아니면은 좀 해외 쪽이 안정되지 않으면 다시 좀 밑으로 꺾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이게 사실 아직은 전체 연간 성장률이 어떻게 가능할지 보기는 어렵지만 확실히 조금 다른 점이 중국 내부의 컨센서스를 봤을 때도 코로나19 전 글로벌 확산 전이랑 후이랑 이 경제 지표에 대해서 좀 많이 낮춰졌습니다. 원래는 사실 5.6%는 어떻게 하든 두고 보정해야겠다 이런 스탠스였지만 최근에는 뭐 그냥 이런 목표치는 사실 의미 없다. 그래서 결국은 현재 컨센서스를 잡은 거는 그 글로벌 확산에 있어서 영향을 받는 것까지 계산하면 중국은 한 3.5에서 4% 연간으로 GDP 성장률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중국 현재의 컨센서스입니다. 예. 연간으로. 그래서 1분기에 뭐 역성장이었다가 2분기, 3, 4분기 갈수록 좀 경기 부양 효과를 좀 받을 수 있게끔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크레딧 먼슬리 환광열 위원 발표해 주세요. 네, 저희 월보이고요. 현재 신용 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 높은 관심만큼이라 그 리스크 수준도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기업들의 국내 기업 모두 펀더멘털 자체가 바이러스 확산 이전보다 약화된 건 당연하고 그 다음에 지난주 스프레드가 좀 이제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펀더멘털은 그때보다도 사실은 나아진 게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즉 크레딧 시장이 반등을 했어도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반등한 거는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영업현금 흐름 창출력이 저하된 거는 당연하고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이 현재 지금 자금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금 흐름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부채를 지금 굉장히 많이 발행하려는 그런 수요는 많은데 지금 크레딧 투자 수요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기업들이 단기 자금 시장에 좀 더 몰릴 가능성이 있고 최근에 좀 일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좀 이슈가 되는 기업들도 사실은 올해 만기가 굉장히 많이 몰려 있으면서
그 기업들도 사실은 이제 단기 자금에 좀 의존했었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딧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좋지 않은 그림이다라고 보고 있고, 따라서 이제 신용등급 같은 경우에도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분기가 신용등급 정기 평정 기간입니다. 등급 하향세가 무더기로 나올 것으로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어서 이런 점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은 사실 이제 크레딧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도 축소세가 좀 제한적일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펀더멘털 측면에서 지금 일부 이제 힐튼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니까 현재 레버리지가 4배입니다. 근데 이게 그 영업이익이 한 뭐 반절 정도만 뭐 올해 난다고 가정을 하면은 4배가 8배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더 악화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어떤 그 에너지 기업들 부도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면은 특히 하이드 같은 경우는 더 변동성을 볼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저희는 이제 우량 등급의 단기채가 지금 장기채보다 조금 밸류에이션적으로 좀 더 나은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채 위주로만 투자를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에 글로벌 크레딧 최성종 위원. 최근에 유럽은행이 은행들의 주주하는 중단을 권고를 했는데요. 이는 이제 은행의 펀더멘털 저하에 따른 제재라기보다는 위기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일시적 대응 방안이라는 판단입니다. 현재 유럽은행들의 자본 적정성과 유동성은 우수한 수준으로 이런 점들을 좀 감안을 했을 때 아직까지 위기 대응 능력을 좀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 신용위기 확산이 좀 더 많아질 것이고 이러한 점들은 은행들한테 점점 부담으로 좀 가중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ECB가 경기 침체 대응이라든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좀 도입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각국 중앙은행들이 이제 현재 크레딧 시장 안정화 노력을 좀 기울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코코본드에 대해서 이자 미지급까지 강요하지는 좀 않을 것으로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급격한 수익성 훼손으로 이자 지급 재원이 부족하게 된다면 개별 은행별로는 코코본드 이자 지급을 좀 중단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펀더멘털 고려해서 개별 은행별로 접근을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산업 기업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음식료 산업 조미진 위원. 네, 지난번 자료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도 전체 식품 수요는 견조합니다. 외식이 줄어들다 보니 오히려 집에서 소비하는 식품의 경우 판매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코로나 사태로 전반적으로 주가가 지금 빠지는 상황 속에서 음식료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주가를 잘 견디다가 최근에 이제 증시 급락 속에 음식료 업종 주가도 좀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난 업체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단기적 그리고 또 중장기적 실적과 방향성을 살펴보고 더 담을 업체들 그리고 계속 가져가야 할 업체들이 어떤 업체들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보니 결국 변화된 산업 구조 속에서도 전체 수요 변동성이 크지 않은 산업, 그리고 해외 진출 또는 변화된 트렌드에 맞는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충하고 있는 업체들이 결국은 단기적으로도 좋고 또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단기적으로 코로나 이슈 기간에는 B2B 비중은 적고 B2C 비중이 높은 업체들의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러한 실적 전망 변화와 그리고 매크로 환경을 반영해서 업체들의 목표 주가를 좀 변경을 했습니다. 음식료 업체들은 보시면 이제 좀 각기 다른 산업군에 진입해 있습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도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통일된 밸류에이션 적용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음식료 업체들의 PER 밸류에이션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타겟 멀티플 같은 경우는 해외 비중이 전체 매출의 20% 이상인 업체들의 경우는 글로벌 동종업체 피어그룹 밸류에이션을 사용을 했고요. 또 아닌 업체들의 경우는 히스토리컬 밸류에이션을 이용해 왔습니다. 이 산정 방식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다만 이제 글로벌 피어 밸류에이션을 사용한 업체들의 경우는 라면 업체들이나 뭐 중국 업체들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지금 증시 급락 속에서 밸류에이션이 다 좀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이를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목표 주가 하향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히스토리컬 밸류에이션을 사용한 업체들은 코로나로 인한 매크로 불확실성을 감안해서 일괄적으로 기존 타겟 멀티플에서 20% 할인율을 적용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기 실적,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 수준, 그리고 중장기적 방향성을 고려해서, 탑픽으로는 CJ 제일제당, 농심 그대로 유지하고요. 그리고 오리온에 대한 차선호 관점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당, 농심, 오리온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제당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크레딧 리스크로 조금 주가는 하락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4분기 때 전체 차입금 규모를 많이 축소시켜 놨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가정이 올해 업체들이 돈을 못 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보유 현금 대비해서 만기 도래하는 회사채가 더 많을 경우에 좀 우려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제당은 그러한 상황 아니고요. 내년까지 다 갚을 수 있는 현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딧 리스크도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환율도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거 대비 이제 환율 같은 경우도 많이 해지를 해놨고요. 그리고 원재료 단에서도 해외 법인 같은 경우는 그 해외 쪽에서 이런 원재료를 조달하기 때문에 큰 이슈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소재 쪽에서 원재료 이슈는 있으나 이 부분도 해지를 거의 80% 이상 해놓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환율 리스크도 과거 대비는 굉장히 낮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워낙 기저가 낮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감안했고요. 그리고 B2B 쪽이나 그리고 바이오 쪽의 핵산, 식품 첨가제 쪽에서는 코로나 이슈가 일부 있으나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B2C 쪽의 물량들이 다 이제 좀 커버 가능하다 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1분기에도 증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심입니다. 농심은 다들 체감하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국내에서는 좀 식품 사재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전에는 락기남이나 그리고 기생충의 효과로 인해서 그런 미디어 콘텐츠의 수혜를 봐서 1분기는 서프라이즈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 쪽에서도 이러한 동일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국내외 상황 다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 제가 373개 정도 1분기 영업이익 봤었는데 최근에 이러한 부분들 감안해서 1분기 영업이익 520억까지 좀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리온은 그때 2월 실적 발표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국에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2월 상황을 보게 되면 2월 중반 이후로 굉장히 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경쟁사 대비해서 생산 기지나 그리고 영업 유통 채널을 감안했을 때 조금 우위에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중국 상황이 개선되는 것 플러스 경쟁 업체 대비에 좀 더 빠르게 그런 생산이나 영업이 회복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3월은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거의 춘절 이상으로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분기도 좀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동남아 쪽의 주요 쌀 수출 국가들이랑 러시아 같은 주요 곡물 국가들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내부 수요 차단용으로 해서 곡물 수출 중단했다는 뉴스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 좀 곡물가 상승이 좀 불가피할 것 같은데, 우리 쪽 음식료 업종들 관련해가지고는 그럼 이제 이펙트 어느 정도로 좀 봐야 되나요? 보통 한 3개월 정도 래깅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쌀 같은 경우는 거의 국내 조달입니다. 보통 예전에 제당이 쌀 가격이 2017년, 18년 때 굉장히 올랐었는데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 총선 때문에 이제 정부가 조금 이런 정부미의 가격을 조금 조정을 했던 기간입니다. 따라서 국내 쪽에서 그런 정부미나 그런 수요 그리고 가격에 따라서 보통 이런 쌀 가격 같은 건 조정이 되고요. 그리고 미디나 이런 원당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3개월 래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큰 이슈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좀 장기화된다라고 하면 이슈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방위산업 최진명 의원 발표해 주세요. 네, 방위사업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랑 관련성이 좀 적은 업종을 꼽으라면 저는 일단 방산업을 일단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통계적으로도 좀 특이한 부분은 올해 보여집니다. 일단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3페이지를 봐주시면, 이 차트를 눈으로 보기에는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경험적으로 보시면 작년에도 그리고 재작년에도 우리가 코스피가 약세를 보일 때 방산주들이 최소한은 안 빠지거나 아니면 오히려 반등을 하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였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이 방산주들이 보면 통계적으로 그 코스피 주가 흐름하고 좀 콜레이션이 많이 떨어지는 편이고요. 그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증시랑도 콜레이션 굉장히
통계적으로 낮다라고 보셔서 뭐 원래는 방산주 주가 흐름은 별로 증시 분위기나 이런 거는 신경 안 쓰고 따로 움직인다. 뭐 이런 것들이 장점이었는데 예, 최근 한 달 사이는 예,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거의 코스피 차트랑 동일하게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사실 증시 자체에서 온 굉장히 시스테믹한 리스크의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기업들의 실질적으로 받은 데미지가 예, 코스피의 하락폭보다 보시면 방산주들의 하락폭이 월등히 큰데요. 예, 과연 그럴까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자료를 준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4페이지를 봐주시면요. 예, 코로나 사태로 방산업체들이 현재까지 입은 피해는 전혀 없습니다. 확진자도 없고요. 예, 뭐 사업장이 폐쇄된 바도 없습니다. 뭐 그 방역에 대한 비용 뭐 거의 연간 판관비의 1%도 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중요한 부분이 예, 일각에서 이런 얘기들을 좀 하시거든요. 예, 코로나 사태나 이런 것들이 심각해지고 뭐 이거에 관련된 정부 예산 지출이 확대되면 국방비에 손을 댈 수도 있지 않느냐. 예, 단언컨대 그럴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봐주셔도 됩니다. 그림 3번 봐주시면요. 예, 우리나라가 최근 30년간 국방비는 계속 인상 추세인데요. 예, 유일하게 인상되지 않은 해가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고요. 이때 예, 그 국방비 거의 줄이지 않았습니다. 1.9%가 좀 덜 지출되는 모습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 코로나 사태가 외환위기 정도의 타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국방비의 증가는 지속되는데 전혀 무리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어차피 방산업체들 자체가 국방 예산을 타서 비즈니스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 성장에는 무리가 없다라고 이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좀 재밌는 부분을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림 4번이 제가 좀 흥미있게 봤던 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 팬데믹 선언 이후로 제일 먼저 시민들이 반응을 한 게 뭐냐면요. 예, 약국으로 달려간 게 아니라 총포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약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오히려 확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 국가 간에도 이런 문제를 일으킨 나라가 있습니다. 북한입니다. 3월 중에만 미사일 도발을 2번 강행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방역이나 이런 거 해결 안 되니까 이제 미사일 쏘면서 뭐 안 도와주면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예, 결과적으로 봐주시면 예, 안보에 대한 이런 예산들은 줄어들 가능성이 없다. 오히려 중요하면 더 중요했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방산업체들 성장 무리는 없을 건데 예, 선호도는 민수사업을 얼마나 가져가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IG 넥스원은 예, 방산만 100% 합니다. 민수사업이 없기 때문에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예, 뭐 방산업종에서 가장 선호한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종목단으로 좀 추가 자세히 말씀드리면 하나시스템부터 조금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시스템은 예, 방산 60%에 민수 40% 정도 매출을 가져가는데요. 중요한 건 민수 사업 중에서도 또 거의 대부분은 그 한화그룹에서 일감을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외부 익스포저 되는 일감은 전체의 10%가 채 안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뭐 이쪽에서 타격이 있다고 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이 회사의 민수 사업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그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서버 운영, 예, 운영 대행이랑 두 번째 SI 쪽인데 예, 회사 설명에 따르면 또 매출 대부분은 또 서버 운영입니다. 코로나 사태나 이런 것들이 뭐 예, 고객사들의 영업에 차질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버는 운영을 하겠죠. 그렇다고 보면 이 회사에 받는 파급은 거의 없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현재 하나시스템의 방산 프로젝트 일부가 지금 1, 2분기에 좀 프로젝트가 교체되는 게 있습니다. 끝나는 프로젝트가 있고 새로 시작하는 프로젝트가 있고요. 조금 어수선할 거기 때문에 예, 1, 2분기에 일시적인 실적 둔화는 있지만 이게 큰 그림에는 그 영향이 없고 예, 코로나도 관련 없이 원래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구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후속 프로젝트가 그 기존에 끝나는 프로젝트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연간 매출은 더 커질 거고요. 예, 하반기로 실적 쏠림이 좀 더 크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예, 매출에서 민수가 차지하는 부분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이게 항공기 기체 부품이기 때문에 예, 코로나 사태에 의해서 요즘 항공업계 힘들죠. 예, 타격은 실질적으로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좀 양면성이 있습니다. 예, 항공 기체 부품 쪽 수준 앞으로 좀 불편하지 않겠냐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실적은 좋아질 수 있는 게 그 부분적으로는 좋아질 수 있는 게 지금 B737 맥스가 지금 양산이 재개된 상태입니다. 그 보잉 쪽에.
그래서 보면 주문 앞으로 안 들어오게 생겼는데 당장 또 가동해야 될 건 생겼다. 좀 양면성이 있죠. 이렇게 가감을 해보면 그렇게 매력적인가 볼 수 있는데 여기는 투자 포인트를 다른 데서 찾겠습니다. RFX 사업이라고 과거에 우리 APT 프로젝트를 항공항우주가 놓쳤던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문제는 APT를 수주했던 보잉 쪽에서 차세대 기체를 2025년 이후에나 내놓을 거기 때문에 미국 공군이 지금 당장 쓸 게 필요하다고 해서 그냥 시중에 시판주인 거를 새로 구매하는 프로젝트인 RFX 사업이 나왔고요. 현재 한국항공우주가 가장 유력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APT 사업에 비해서 물량은 한참이나 작지만 어쨌든 우리 한국항공우주가 미군 납품 경험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1조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좀 다른 종목에 비해서 많이 불리한 것 같습니다. 일단 민수가 전체 매출의 40%인데요. 이 매출은 40%인데 이익 쪽으로 보면 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이 0.7% 정도라서 사실상 BEP입니다. 2018년에는 적자였고요. 2017년에도 적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간신히 BEP를 해놓은 상태인데 올해 코로나 사태에 의해서 영향받으면 실적 민수사업 쪽에서 나빠질 수 있죠. 그리고 군수 쪽은 크게 보면 하나 시스템에서 나오는 실적, 그 다음에 하나 디펜스에서 나오는 실적으로 나뉘는데 하나 시스템 쪽에서 실적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냥 하나 시스템 투자를 하면 될 거고요. 하나 디펜스 쪽은 이미 3년 전부터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성숙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가감해서 보면 조금 민수사업에서의 부진이 좀 더 부각되지 않겠냐. 이런 측면에서 좀 다른 방산업종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시각을 봤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목표 주가는 일단 퍼를 15배 기준으로 이제 가감을 해서 산정을 했고요. 근거는 작년 말에 평균 퍼가 뭐 18배 정도였고요. 현재 뭐 13배, 12배 정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뭐 구간상 가중 평균을 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뭐 코로나나 이런 사태들 때문에 현재 변동성은 크기 때문에 이 적정 포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최대한 좀 정밀하게 계속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항공우주 제외하고 다들 영업이익을 올해 한 20% 이상 빠지는 걸로 지금 예측을 해놨는데요. 변화를 뭡니까? 일단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요, 이 IPO 시점 전후로 해서 회사가 IR 했던 것보다는 좀 톤이 많이 변화가 됐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업이 나빠졌다기보다는 회사가 얘기한 거는 너무 좀 기대치가 높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 숫자 자체를 보시면 수정 후에도 성장 자체는 지속이 되는 걸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자체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민수사업 쪽에서 추정치를 대폭 하향을 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4분기에 상당한 쇼크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좀 가감을 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추정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LIG 넥스원 자체도 현재 성장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SK케미컬 구한성 의원. SK케미칼 목표 주가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목표 주가 조정 사유는 일단 그린케미컬 사업이 생각보다 1분기 실적이 괜찮습니다. 원래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미중 무역 분쟁 영향으로 뭐 계속 케미컬 쪽 실적이 안 좋았었는데 그래서 1분기 실적을 보수적으로 잡았었는데 요번에 한 270억 정도 상향 조정했고요. 두 번째는 그 바이오 부문의 R&D 투자가 매출액 대비 10%를 넘기 때문에 멀티플을 이제 상위 제약사에서 10% 할인된 16배 EV EBITDA 기준으로 기존에 15배 적용했었는데 16배로 상향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율도 현실화했고요. 페람구균 차세대 백신 가치도 기존에 2,500억 반영했으나 3,500억으로 상향 반영했습니다. 일단 3월 18일에 질병관리본부가 선정한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개발 사업의 우선순위 협상자로 선정이 되었고, 그리고 이번 주에 사누피랑 공동 개발 중인 차세대 페람구균 백신의 미국 이상 IND 신청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빠르면 상반기 내 임상 진입할 걸로 기대가 됩니다. 1분기는 코폴리에스터 쪽이 그 중국 리스타킹 사이클 진입으로 수요 개선됐고요. 바이오 디젤 쪽도 수출 물량이 나가면서 추정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바이오 쪽은 작년보다 10%에서 15% 사이 성장 지속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DNC 미디어 백준기 위원. 네, DNC 미디어 업데이트 자료고요. 일단 국내랑 해외랑 좀 나눠서 보면 국내에서 이제 60% 이상 이 회사의 작품이 나오고 있는 카카오 페이지 내에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구독자 수의 총합이 이제 2,600만 명 정도 됩니다. 전년 대비 48%라서 이 부분이 사실상 이 회사의 이제 주력 비즈니스를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해외는 일본 쪽이 좋아요. 일본 쪽이 2월에 카카오 페이지 일본판인 피코마에서 TV 광고를 했는데 그 TV 광고의 콘텐츠가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고 하는 이 회사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수출은 전년 대비 207% 정도 성장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웹툰이랑 웹소설이 상당히 니치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특히 이제 코로나 때 사실 뭐 드라마 제작사 같은 경우에는 수요 쪽은 뭐 당연히 언택트 베이스가 있고 이제 공급에 있어서 사실 뭐 제작하는 여건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런 웹툰 사업은 사실 뭐 거의 혼자서 작업을 하거나 대부분 웹 콘텐츠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이제 수정을 하는 것도 뭐 거의 영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 모두 언택트 특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는 니치하지만 콘텐츠 내에서는 웹툰, 웹소설은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은 스튜디오 드래곤 대비해서 지금 괴리율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저희는 쫓아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실적도 1분기 실적은 전년 대비 매출 30% 이상, 영업이익은 59% 성장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목표 주가 이번에 10% 하향을 했고 목표 주가 하향을 한 이유는 이제 매출 중에 한 12% 정도가 종이책인데 이 종이책은 사실 출판 쪽이기 때문에 코로나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일본에 라이센스 피를 주고 매출이 깎이면 그대로 이제 이익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 부분 감안해서 목표 주가 10% 하향한 27,000원 그 다음에 매수 의견 그대로 이제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림산업 스판 코멘트 발표해 주세요. 예, 대림산업 최근에 전반적인 반등이 있었지만 다른 건설업종 대비 주가 상승폭이 좀 더 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좀 확인한 자료고요. 최근에 주가 상승 배경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이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3호랑 고려개발 합병 결정으로 인해서 결정 이후에 이제 사명이 대림건설로 정해졌는데,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 뭐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3월 한 달간 이제 기타 법인상 쪽으로 이제 160만 주, 그 전체 지분율의 한 4.5% 정도 되고, 한 1,000억 정도 되는 규모의, 매입이 있으면서 혹시 이게 이제,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3호 고려개발 합병으로 인한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은 뭐 단기간에 진행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작년에도 카리플렉스 인수했고요. 그다음에 북미 ECC 투자도 올해 말 이제 결정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전반적으로 화학 사업 계속 확대하고 있고요. 근데 이러한 현금 흐름들이 대부분 건설 사업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 쪽에서의 뭐 지배구조 개편 좀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좀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좀 이상하긴 그러니까 좀 그동안 나오지 않은 쪽에서 이런 좀 대규모 매입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경영권 분쟁인지 아니면은 단순 투자인지 추가적인 확인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이제 기대하는 바는 이전에 한진칼 지분 매입 당시에 한진칼 관련해서 반도건설이 지분 매입 시에 이제 기타 법인 통해서 이제 매입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혹시 한진칼이나 뭐 이런 이슈가 아니냐라고 이제 논란이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대림코퍼레이션 대림산업의 모회사가 대림산업 지분 21.7% 갖고 있고 배당 성향은 7%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경영권 분쟁 생길 때 충분히 취약하다라는 점 인지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KCGI가 이 안에서 세 곳 홀딩스를 통해서 모회사 코퍼레이션 지분 33% 지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논란들 계속 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뭐 PER은
2.5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도 낮고요. 그다음에 건설업황 안 좋다고 하지만 국내 비중이 높은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분양에 따라서 매출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여천 LCC 쪽에서 이익 개선이 2분기부터 좀 기대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안정성 높은 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개편 관련해서는 그런 시장에서는 홀딩스 하나 놔두고 밑에 유아랑 건설을 따로 이렇게 분리하는 그림으로 보고 있는 건가요?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저희는 그 부분은 또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모닝 미팅 마치겠습니다.